된 오픈스 박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세션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가급적 좀 빨리 끝날 수 있게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세션은 제목은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역차별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호 접속 고시라는 정부가 정하는 그 고시가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 소지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세션을 준비를 해봤고 원래 안내드리기로는 별도의 발제 없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발제를 진행을 하고 패널 토의를 이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한국 호스팅 도메인 협회 협회장님이신 신종현 협회장님을 큰 박수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접속 고시 및 인터넷의 연결 구조에 대해서 좀 강연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예정인데요. 네, 잘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호스팅 도메인협회 회장 신주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는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 자료 중에 여러분의 이해 동의될 부분만 대체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접속 고시가 지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망 중립성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배경 지시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실 이 망 네트워크 서로 여러 개 망이 연결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망들에 연결될 때 비용 구조는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연결 구조와 IX나 피어링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다른 분께서 다시 설명하신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요 정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ISP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ISP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되게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는 더 큰 사업자에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는 사업자를 아주 큰 사업자겠죠. 근데 그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전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큰 사업자와 그냥 가입을 받는 가입자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라는 어떤 그런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렌디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개의 ISP가 두 개의 인터넷이 서로 연결될 때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체 인터넷 연결하는 사업자에게 보통 돈을 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업자를 트렌디 프로바이더 혹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티어 1 사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게, 저도 착각했지만 인터넷이 사실은 공공재이고 그다음에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접속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해적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결국 누군가는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정 부분 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그 인터넷을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소수의 기업들이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 비용이라는 것은 망과 망이 접촉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가 옛날에는 매우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1메가bps당
뭐 100불이면 10만 원이고 1200불이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2001년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비쌌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1메가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 비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지금 집에서 쓰시는 거는 얼마 쓰시죠? 100메가, 500메가, 심지어 2기가를 쓰시잖아요. 그 비용이 한 달에 뭐 한 몇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인터넷이 들어왔던 시절에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돈을 내고 거의 뭐 1메가가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1메가랑 지금 뭐 1기가라면은 거의 몇 배죠? 2메가가 1000배 용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사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물가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사실 비용은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 구축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 기가망 자체가 뭐 100메가 안 됐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 몇백 기가가 됐어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배치하는 비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별로 그럴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트래픽이 외국으로 나갔다면은 지금은 뭐 네이버도 있고 뭐 다음도 있고 대부분의 트래픽이 국내에서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원가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죠. 개념도입니다. 트렌디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이 초록색 ISP는 우리가 가입한 그 ISP를 한다면은 이 ISP가 서비스 받고 있는 그런 트랜짓 프로바이더, 그 어떤 글로벌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고받는 데이터 양에 따라 가지고 돈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 ISP는 뭐 여러 ISP에게 트랜짓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ISP A에 가입한 가입자와 뭐 아니면 CP일 수도 있고요. 또 ISP에 가입된 가입자나 고객과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저 트랜짓 서비스 A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ISP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용은 다 이 ISP A나 ISP가 각각 지불을 하죠. 트랜짓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 큰 ISP는 A나 B한테 다 돈을 받고 이 회송 비용은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저 트렌드 ISP는 전체 망을 구성하고 있는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트렌드 비용은 뭐 인터넷 초창기인 90년대 말부터 2015년 비교해보면 무지막지한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거는 미국 얘기입니다. 왜냐? 미국은 사실 뭐 하나의 땅덩어리인 이유가 제일 크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디 서비스나 혹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 뭐 피어링이나 비교해가지고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ISP나 혹은 고객 입장이나 혹은 CP 입장이나 사실 옵션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디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료에 대한 비용 구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이런 큰 글로벌 사업자들이 미국과 유럽에 동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이런 데는 여전히 비싼 트랜짓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트랜짓과 달리 피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어링은 아까 보신 것처럼 ISP-A와 ISP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트랜짓 프로바이더, 하나의 트랜짓 프로바이더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트랜짓 프로바이더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통신합니다. 이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P-A나 ISP도 다 트랜짓 프로바이더에게 돈을 지불하는 구조이거든요. 이게 ISP-A나 B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A와 B가 우리 서로 연결하자.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트래픽, 그러니까 자기의 가입자만 서로 연결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세틀먼트 풀이라고 서로 정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피어링이라는 말에 잘 보시면 피어는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또래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비슷한 ISP들이 서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둘이 서로 연결하는 것이 주로 피어링이고요. 이런 경우는 비용도 받지 않고 사실 뭐 특별한 문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트하고 있는데 일단 서로 약간의 간을 봅니다. 저놈이 나랑 같은 놈일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지, 서로 손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피어링 계약을 맺어서 서로의 트래픽을 교환합니다. 동기는 아주 뻔하죠. 서로 비용을 경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 오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함으로써 비용을,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닝 프로바이더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가 각각 유럽의 트레이닝 서치를 받을 경우는 바다를 2번 건너서 바꿔야 됩니다. 직접 연결은 훨씬 싸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인터넷 초창기 90년대 말에는 동일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가입자가 그 당시에는 LG가 아니라 데이컴이었죠. 데이컴 가입자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면 그 데이터는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고자 국내에서 서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피어링인데, 어쨌든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것이 일단 피어링의 주된 동기가 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링은 둘만 교환하는 겁니다. 둘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웨스트텐션은 초록색과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 파란색 길로 양쪽 다 피어링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의 가입자는 어느 쪽이나 불릴 수가 있지만 여기 초록색과 빨간색은 서로 피어링 계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고객이 빨간색 고객 데이터 보내고자 할 때는 결국 그 위에 있는 트렌드 프로바이더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드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비용 구조입니다. 피어링이라는 것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일단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일정 부분 듭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작을 경우에는 피어링보다는 트래픽이 쌀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당연히 피어링이 쌉니다. 그래서 IS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비용이 싼지를 잘 고민해가지고 가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트래픽 병력이 갈 때마다 메가당 비용이 여기 뭐 2메가만 가까이 되면 7,000불이 되지만 그게 고정 비용이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단위 비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충분히 많을 경우에는 이제 이 메가당 비용이 초기에 비해서 이제 거의 뭐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어링 비용과 트레이닝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피어링 비용이고 이 분홍색이 이제 트레이닝 비용인데 용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피어링 비용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백지였는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트랜짓은 비용이 발생한다. 피어링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피어링은 그러면 항상 유지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어링은 뭐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피어링을 했던 두 개의 사업자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떼버립니다. 그걸 디피어링이라고 하고요. 뭐 작은 ISP에서는 뭐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하루에 500에 1000건 정도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자들은 피어링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교환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사업자 사이에서도 피어링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사업자들끼리 피어링이 깨질 경우는 인터넷이 연결이 끊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제 피어링이 깨지는가 보면은 뭐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너무 차이가 크다. 뭐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독단적으로 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어링은 각 ISP들은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피어링을 한다. 라는 걸 이제 대부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그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피어링을 어떻게 구하냐? 제일 쉬운 거는 두 사업자가 바로 라우터를 연결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자가 피어링을 하는데 바다 건너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간에 반 정도를 비용을 분담한다.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 사업자가 피어링할 경우는 콤비네이션이죠. 100개 사업자, 그러니까 10개 사업자가 서로 다 피어링 하려면은 모든 사업자마다 9개의 선을 다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중간에 공통적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장소로 연결을 하고 거기서 서로 피어링을 하는 그런 구조가 그 IX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공개, 이거는 이제 둘 사이에서만, 우리둘만 한다. 라고 할 경우는 이제 비공개 피어링이고, 공개 피어링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넷 교환 장소에서 연결만 해놓으면 거기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 모든 사업자들과 같이 다 이제 트래픽을 교환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는 프라이빗하게 둘만 피어링을 한 거고, 여기 C, D 이런 것들은 그룹 져서 전부 다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개 피어링 구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두 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공개로 하고 일부는 비공개로 하고. 오늘 말씀드릴 또 하나의 주제가 이제 티어 1 ISP입니다. 티어 1 ISP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입니다. 트렌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라는 얘기는 트렌디 서비스는 받지 않는 ISP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자들은 매우 큰 사업자들입니다. 얼마면 그냥 전 세계, 전 세계가 해봤자 미국과 유럽과 다른 데도 일부가 되겠지만, 적어도 일단 지구 한 2바퀴 정도의 케이블을 가지고 있고, 매우 큰 사업자들이고, 그런 사업자들은 그냥 아무한테도 트렌디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하느냐? 같은 티어 1 ISP끼리 피어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티어 1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전체로 다 피어를 맺고 있어야지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티어 1 사업들끼리도 피어링이 깨진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인터넷이 좁다.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이 끊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도대체 누가 티어 1이냐? 그거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는 여기 16개라고 했습니다만은 10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7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하게는 10개 내외의 업체만 티어 1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사했던 저 위키에 있는 그 목록에는 16개의 티어 1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이 7개, 그 다음에 유럽이 6개, 아시아 3개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인터넷이 시작됐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00% 미국 사업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럽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선진국이죠. 그런 데 있는 사업자들조차도 미국에 우리만큼의 비싼 트렌디 비용을 다 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미국과 유럽의 시장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사업자가 동시에 서비스를 하면서 그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이 한 회사 소유가 되고 동일한 가격을 양쪽에 받으면서 유럽에 있는 사업자들도 많이 티어 1으로 올라왔고요. 아시아에 있는 세계 사업자들은 사실은 유럽 회사 혹은 미국 회사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 게 티어 1 사업자, 미국에 있는 티어 1 사업자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티어 1이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혹은 아시아에 있는 어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 세계 망을 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미 망을 깔아놨던 T1 사업자를 인수함으로써 T1 사업자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그 접속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내지 않고 서로 트래픽을 맡겨야 하는 피어링, 돈을 내고 누구한테나 보낼 수 있는 트랜짓, 두 가지인데 여기서 약간 변형된 것이 이제 유료 피어링입니다. 뭐냐면은 피어링은 피어링인데 이게 보니까 A와 B 중에 A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가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피어링 낼 때는 동일한 규모였지만 오늘 갑자기 A가 가입자가 혹시 커졌다든지 혹은 다른 ISP 인수했다든지 커져가지고 더 이상 피어링을 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우리 이제 그만 맺자. 피어링을 끊겠다. 했을 때 B는 끊어지면은 왠지 불리합니다. 왜냐면은 피어링 장점, 시간도 세이브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그래서 그때 B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돈을 내는 겁니다. 얼마만큼? 트렌드 비용보다는 좀 적지만 무료는 아니고 적절한 비용을 주면서 피어링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페이드 피어링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구성하냐? 제일 경우는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4불 정도 내니까 뭐 거의 무료는 아니죠. 무료는 아니지만 뭐 트랜짓 비용에서는 매우 낮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트랜짓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거의 트랜짓 비용과 비슷한 정도의 돈을 받는 경우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현물로 내게 하는 그러니까 IDC 들어와서 피어링을 하는데 대신 IDC 비용은 네가 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제품을 부과한다든지 정도의 그 보상을 가지고 피어링을 하는 것이 페이드 피어링입니다. 또 하나의 그 이제 변형된 요금 체제가 파셜 트랜짓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트랜짓이죠. 그러니까 트랜짓은 내 트래픽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에 대해서 전체 다 트랜짓 프로바이더에게 비용을 다 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ISP들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어링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보낸 트래픽이 100이라 한다면 그 중에 내가 피어링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피어링 비용을 내는 것이 않겠다. 그걸 제외한 다른 곳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트랜짓 비용을 내겠다는 것이 그 파셜 트랜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다시 나올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접속 구조는 중개비용 혹은 접속비용, 트랜짓과 피어링 두 개뿐이 없는데 사실은 그 파셜 트랜짓이나 혹은 페이드 피어링 같은 좀 변형된 구조가 된다면은 사실 좀 더 효율적인 그 비용 연산 및 그런 것이 뭐 일반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티호밍은 트랜짓 서비스를 받을 때 하나의 사업자한테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만 사업자 받는다면 그 사업자가 망갔을 때는 갈 데가 없거든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백업 개념으로서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트랜짓을 받는 것을 그 멀티홈이라고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3개나 4개나 5개나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많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멀티홈잉은 2개에서 많아야 4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멀티홈잉을 또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일반 기업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KT 회선도 끌고 뭐 LG 회선도 끌고 SK 회선도 끌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전용회선 연결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제 큰 데이터를 배출하는 뭐 CP 입장에서는 대부분 IDC에 들어가 있거든요. IDC에 들어있을 경우는 그게 KT IDC든 AG IDC든 혹은 SK IDC든 그 IDC에 들어가는 회선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선과 이 트랜짓 비용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IDC에서 다른 IDC로, 그러니까 하나의 IDC에서 다른 통신사로 선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트래픽을 내가 빼겠다. 내가 피어링 됐든 트랜짓 됐든 그쪽으로 연결해서 멀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거는 그 바뀌어야 될 부분이죠.
이거는 뭐 그냥 전형적인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일정 부분은 파란색으로 트랜짓 비용을 내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초록색으로 페이드 비용을 돌내고 있고, 그다음에 까만색은 무료로 그냥 피어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트랜짓 비용이 당연히 페이드 비용보다는 비쌉니다. 그 중간정도 비용으로 페이드 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뭐 CP 입장에서는 피어링 없고 페이드 피어링 없고 오로지 트랜짓.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망비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이건 뭐 비용 문제입니다. 여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자료인데요. 아직도 달려지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가 달라지지 않았냐면은, 인터넷을 좋아하는 그 장소를 I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도 뭐 큰 달이 없는데, 지금 하나 들었죠? KTIX, 데이컴 IX, 그 다음에 SK에서 운영하는 SIX라고 부르지, 뭐 아니면 뭐 SKIX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SK에서 운영하는 IX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킹스라는 IX, 그 다음에 전자에서 운영하는 킥스, 크게 5개 정도의 IX가 있는데요. 변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트랜짓 피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회선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트랜짓 피를 대충 회선비의 2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사업자나 혹은 뭐 CP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말씀드린 이 자료가 2002년도 자료인데 거의 지금부터 15년 전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중립적인 IC라고 얘기하는 킹스 같은 경우는 비용 구조가 콜로 비용, 그러니까 렉 하나가 됐든지 보통 스위치 정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 비용, 그게 뭐 100메가든지 100기가든지 포트 비용만 내면은 IX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IX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업자들 IXP와 어떻게 연동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프라이빗 비용으로 둘간의 별도 연결할지 아니면은 또 공용으로 같이 연결할지. 근데 하나의 공간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비용은 매우 싼 구조이죠. 이거는 이제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인터넷 백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개 그 IX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용이 있는 이 인터넷 번역성이니까 일단 제외한다면은 뭐 전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총 접근량 보시면은 정말 뭐 한 10년 사이에 엄청난 구조로 네트워크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도대체 각 그 IX는 누가 들어가 있는지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한번 이제 시간 나와서 이제 이걸 쭉 봤더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터넷 사업자를 크게 세 부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 계위라고 해야 되는지 개칭해야지 맨 위에 상위 계층 사업자 셋, SK 데이콤, SK 에이지, KT 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레벨 2, 그러니까 2단계로서는 그냥 다른 기간동인 사업자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드림라인, 온셋, 세종 정도가 아마 중간 사업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3로서는 케이블 통신 사업자들 혹은 뭐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들을 이 3위 계층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자들이 이쪽 아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통신 사업자들은 주로 킹스를 통해서 그 트래픽 거리가 훨씬 더 많고요. 뭐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SK는 빼는 것 같은데 그 레벨 2라고 했던 이 세종이나 옴새나 드림라인에는 사실 대부분 사업들이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호 접속 고시에 대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왜 이걸 레이어 1, 2, 3 나눴는지 그 계층이 하나의 계층과 나머지 계층을 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일정은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 설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인터넷이 외국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헤드 케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헤드 케이블은 뭐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대부분 되게 한 6개 정도를 KT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데이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데이터가 구간한 다른 중망이고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케이블을 그 콘소시엄에 참여해가지고 2021년도에 그 하나의 케이블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 세계 도대체 헤드 케이블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케이블 맵이라는 사이트가. 거기 보시면은 각 케이블이 이름이 뭐고, 사업자가 누구고, 동력이 얼마고,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업자,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 구조라는 것이 그 사업자들, 그러니까 T1 사업자냐, T2 사업자냐, 이거 두 개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21세기 혹은 구체적으로 2010년 이후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엄청난 규모의 CP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케이블 TV 사업자가 없습니다. 케이블 TV 사업자가 백본 사업자고 ISP고 다 기반하는 사업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 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얘네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티어 1은 말씀드린 티어 1 TV만 피어링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 있는 케이블 사업자, 뭐 컴캐스트인데요. 이런 데들은 T1 사업자들을 목을 재가지고 T1 사업자한테 돈을 안 내고 피해를 하든지 심지어는 그 사업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구조죠. 네, CP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사업자가 CDN 사업자입니다. CDN 사업자는 이게 T1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전송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 이 CP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돈을 좀 더 드린다 하더라도 빨리 전송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CDN 사업자를 이용해서 그 CP 입장에서는 CDN 사업자에게 돈을 더 주고 고객한테 더 빨리 자기의 자료를 전송하는 이러한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SP 사업, 특히 큰 사업자들의 몫을 CDN 사업자들이 많이 갉아먹었는데 뭐 유명한 사업자들은 뭐 아카마이나 뭐 라임라이트나 뭐 클라우드 플러 이런 사업자들이 되겠죠. 근데 큰 사업자들이 이런 거에 약간 피해를 보니까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CDN 사업도 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N 사업은 결국은 같은 네트워크를 쓴 거기 때문에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이 왕중 유성의 예외 유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약간의 접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중에 30은 CDN 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70은 일반적인 인터넷 기관만으로 쓴다면은 별도의 돈을 추가로 더 내고 CDN으로 데이터 보낼 경우는 당연히 속도 보장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컴플리트가 있긴 한데 뭐 일단 별도의 CDN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일단 지금은 인터넷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UCC가 시작되고 유튜브 시작되면서 인터넷 트래픽에 뭐 정확히 잘 못 쓴다만 일단 분명한 거는 50%는 확실히 넘었고요. 뭐 80%에서 70%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데이터가 비디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망부하를 주는 거는 맞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우리나라는 T1 사업자가 전화회사이자 무슨 사업자이자 케이블 사업자 다인데, 그러니까 다 같은데 미국은 별도의 사업자가 있죠. 컴퓨터는 엄청난 사업자가 T1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러니까 이 케이블 TV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자기 고객을 그 분모로 이 CP들을 갖고 있는 큰 사업자들을 괴롭혔던, 돈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랑도 싸우고 뭐 레벨스랑도 싸우고 이런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건너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큰 전투가 끝났을 때 이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자. 그러니까 넷플릭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 그러니까 비디오 데이터를 보냈던 사업자입니다. 근데 그 사업자가 아카마이라는 그 CDN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레벨 3라는 이 레벨, 그러니까 티어 1 사업자가 자기도 CDN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경쟁에 들어가서 아카마이를 물리치고 넷플릭스의 CDN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뭐냐면은 넷플릭스는 결국은 비용을 많이 절감했고요. 아카마이는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패자이고, 콘캐스트도 피어링을 하고 있다가 피어링이 없으니까 사실 약간 손해를 본 거고, 레벨3라는 이 사업자는 CDN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매출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콘캐스트가 그 아카마이의 피어링 매출은 떨어졌지만은 또 다른 그 레벨3와 ISP가 피어링을 맺고 있었는데, 피어링에 아까 데이터 주고받는 비용은 무료지만 트래픽이 10배일 경우는 그 10배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선을 서로 반반씩 내서 구출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면에서 일단 콘캐스트가 손해를 봤다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 피어링을 우리는 통상 안 하겠다. 왜 우리가 생각하냐?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레벨 3가, 여기에 말씀드린 티어 1 캐리어입니다. 콘캐스트,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티어 3 사업자입니다. 근데 돈을 내고 페이드 피어링을 받는 요소로 바뀌었죠. 여기는 쭉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죠. 캐시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시가 없을 경우는 엄청난 돈을 사업자가 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미국 내 사업자든지 우리 같이 이제 이 미국과 떨어져 있는 나라의 사업자라면은 이 국제선 비용 플러스 이 엄청난 해외 트랜짓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캐시가 있으면 당연히 서로 윈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CP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더 빨리 데이터 전송할 수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회선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사업자의 IDC 쪽으로 캐시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CP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게 누구냐면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아직 남아있고요. MP3도 있었고요. 근데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엄청난 양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예를 드는 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1억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뭐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냥 FHD가 아니라 SD 정도로 하더라도 100메가로 한다면은 100메가바이트입니다. 100메가바이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2GBps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서 1초에 한 명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명이죠? 60 곱하기 6 곱하기 24면 86,400명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은 240만 명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얼마죠? 2GBps로 할 경우는 뭐 1,000만 원을 잡으면 300만 명이 3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약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망비용만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우리나라의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런 데 올랐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자가 통신사한테 내야 될 돈이 몇천만 원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피크치를 친다면은 사실 1억 내지 2억 정도를 매월 내야지만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은 대부분의 트래픽이 국내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해외 트래픽은 대략 95대 5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시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에서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별도의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뭐 1억, 2억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근데 싸이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가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몇 억을 받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뭐 아시다시피 광고 비용에서 비용 다 제외하고 광고를 이룬 수익에서 비용을 다 제외하고 일정 부분을 싸이한테 주고가 그게 뭐 몇 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용을 주긴커녕 사업자가 그 많은 돈을 통지사에 줘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물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과 미국 간의 이 트렌드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 해저 케이블 비용 때문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국내 사업자에게도 이 통신사업자들이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대본 것처럼 PC서버를 갖다 놓고 뭔가 약간의 비를 줬으면 뭐 그 정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보다 많은 통신사업, 그러니까 그런 OTT 사업자들, 동영상 사업자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독자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에 그림은 아무 부분 없을 때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구글서부터 이 각 단말 유저까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으면 이 로컬 백본, 그러니까 KT 같으면 KT 백본, SK 하면 SK 백본만 타면 되니까 이 중간 비용이 확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딴 얘기지만 어쨌든 뭐 사업자 통신 이런 UCC 사업, OTT 사업자들조차도 뭔가 이 데이터 트래픽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 쓰고 있고요. 그거는 글로벌하게 도대체 그러면 구글은 그러니까 구글의 캐시를 쓰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를 봤을 때 대략 30% 정도의 ISP들은 다 이제 구글 캐시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 국제적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 하고 있냐? 아마도 큰 ISP들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뜨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무접수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분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도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말씀 마치고요. 일단 지금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기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중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피어인과 트랜짓 두 가지를 일단 부분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공대 수업 같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직접 접속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피어링은 일단은 무정산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개 접속이라고 이제 변경이 되는 트랜짓은 이제 유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한국 최근에 페이스북 사태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 사태로 촉발된 얘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호 접속 고시가 이런 국제적인 인터넷 흐름과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최민호 개발자분께서 지금 저희가 인쇄물로 나눠드린 그 슬로우 뉴스는 다 받으셨나요? 네, 그 직접 작성해주신 저자분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최민호 개발자께서 앞에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패널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 대상으로 보통 보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최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따로 소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경쟁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을 해서 읽어보다가 기고를 하게 됐고요. 시간적인 관계로 좀 PT를 주지 못했었는데 간략하게 좀 글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호 접속 제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각국 통신사가 원래는 공격 형태였다면요. 네. 초반에서는 좀 통신사들이 민영화된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민영화된 통신사들이 좀 어느 정도 견제시키는 목적으로 인해서 각국에서 이제 상호접속 제도 같은 게 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2002년 KT 민영화 이후에 2005년 정도에 제도가 생성이 됐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발신자 지불 정책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2016년, 15년 개정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고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고시 안에는 계의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까 신규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개정 이전에는 각 사업자들이 서로의 등급을 평가하면서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던 어떤 공간이 있었다면요. 개정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제도안에 이제 각 사업자들이 타 사업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통신망 규모가 60% 정도, 가입자 수가 30% 정도, 그리고 서로 간의 트래픽 교환 비율이 한 10% 정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의 이외에 이제 접속 방식에 대해서 또 이제 서로 간의 정산 구조에 대해서 변수가 되어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어링이 직접 접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피어링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표현을 하자면 박지현 의원님이 오픈넷 소속이신데 제가 만약에 오픈넷 소속 어떤 다른 분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제가 직접 박지현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전달을 한다면 직접 접속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선생님한테 일단 부탁을 드리면서 오픈넷에 어떤 다른 분한테 어떤 물품 같은 걸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는 제가 요청하는 대상한테 의존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용어를 위해서 조금 더 지불하는 비용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분들에게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게 하는 상황이 이제 중개 접속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동등 계획일 때 그리고 차등 계획일 때 또는 이제 직접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개 접속 방식으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상호접속 제도 안에는 모든 구체적인 이제 정산 방식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개정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요. 동등계의 사업자 간에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정산 관계였다면은 개정 후에는 발신자가 발신 트래픽을 양해 기간을 해서 종량제 방식으로 지불하게 되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기존의
소위 말하듯이 약간 퉁치는 개념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누가 발신하냐,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발신하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비용이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생겨난 비용에 의해서 사실은 페이스북 사태가 벌어졌다고 좀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규제 자체에 제 생각에 문제점으로 보자면 이제 국내 상호도덕 제도는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해외로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해외에서 뭐 국제기구에서 어떤 것으로 정의가 된 뭐 평가 기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표현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네트워크 간에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 이건 사실은 각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요구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사용자를 많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서비스 사업자를 많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좀 더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네, 각자의 요구에 따라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내 환경에서 이미 고시를 통해 좀 제정되어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개의가 평가하는 기준이 뭐 정확하게 세 가지 변수로 좀 정의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율성에 좀 배반되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자들이 이런 개의 평가에 대해서 의존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지점도 사실은 상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기회가 상대방한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사이버는 계정 전후 상관없이 낮은 개인은 항상 높은 개인한테 내가 트래픽을 받든 내가 트래픽을 보내든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 갑자기 상호 정산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계정 근거로 치면은 제가 뉴스로 찾아봤을 때는 보통 통신사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회수 기반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논의도 되게 많았고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 통신사들이 얼마만큼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보장하는 방식이 실제로 규제를 통해서 보장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건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신자 지불 방식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발신자 지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용량 방식으로 사실은 뭐 터널 같은 것도 가는 가능성도 있고 오는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터널은 방향성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 터널 안에서 실제로 발신한 트래픽에는 과금을 하게 되고 수신은 무료로 되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생태계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편향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IX 정산서라고 해서 이제 각 통신사들마다 자체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면서 정산서를 구축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자면 인터넷 트래픽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와 다르게 중간중간 물류센터를 거쳐가면서 브로드캐스팅 다 물류 같은 것들을 각자 중간 지점에서 전달해 나가면서 사실은 중간에 트래픽이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리고 발신자를 특정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은 발신자 지불 방식이 해외 통신사들로부터 논의가 됐었을 때 규제기관들은 사실상 이것들을 어떻게 정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편향성으로 발신 트래픽에만 과금을 하게 되는 그 구조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용인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또 IS 정산소 같은 경우는 설립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정산소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아는 바는 데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페이스북 아니면 구글 관련 역차별 이슈에 대해서 많이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역차별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내 사업자들이 비정상적인 비용들을 지불해 가면서 그리고 그런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어떤 규제 상태로부터 기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이 친구는 이미 맡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가 저 친구는 안 맡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받아야 된다. 아니면 역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애초에 좀 때리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 사태 같은 경우는 이따 논의스러워질 거죠. 지금 한동안 계속 이슈가 됐던 것처럼 페이스북이 속도 저하, 특정 통신사를 대상으로 속도 저하가 됐던 현상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새로 정산하게 되는 금액들이, 정산할 수밖에 없는 금액들이 발신자 지급 방식으로부터 생겨나고, 이 금액을 이제 당시에 페이스북의 캐시더블을 갖고 있었던 KT가 페이스북에 이러한 금액들이 새롭게 생겨났으니까 정산해달라, 우리 페이스북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갑자기 본인들 입장에서 갑자기 정산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페이스북 입장을 보자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들, 페이스북 입장을 보자면 굳이 글로벌 사업자로서 굳이 한국 서버에 한국 망 안에 서버를 구축해야 될 요구는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비교적으로 우리나라 이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사업자에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실제로도 페이스북이 아마 홍콩으로 서버 경로 변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변경된 경로에 의해서 사실상 속도 저하가 일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속도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방통을 했죠. 국가기관에서 과징금을 부여했고요. 며칠 전에는 이제 그 과징금에 대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방식으로 좀 페이스북이 항소했다는 사실을 매체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스타트업 허브였던 것 같은 스타트업 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에 우리가 어떤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국가에 항상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그 국가의 모든 통신사에 하나씩 캐시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발신자 지불 방식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크게 원가와 상관없는 어떤 비용들이 지불되게 하도록 압박을 받는 사례조차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오히려 이런 국내 사업자들이 비용 지출하는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든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제 생각에 올바를 것 같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해외 사업자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용자들이나 우리나라 생태계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요? 그런 것들도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익은 통신사로만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관련한 다른 논의를 보자면 무인측 선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 통신사 입장에서 우리가 구축한 마을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윤을 내고 있고, 그렇기
대미승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관점에는 사실은 뭐 해외 사업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사용 안 하면서도, 사용을 못하면서도 인터넷 비용을 지불할 이용자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많은 망 사업자들은 망 자체에 대해서만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 그리고 물론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는 서비스에서 그대로 놔두는 게 사실은 각 분야별로 이제 분산된 방식으로 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발신자 지불 정책은 이용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용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관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실은 수직적인 독점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기관망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발신자 지불 정책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사업적 고지 같은 설명은 좀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셨나요? 네, 그럼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토의 시간에서 좀 더 짚어보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력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민호 개발자님께서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고, 상호 접속 고시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어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접속 무정확 원칙이었던 피어링이 발신자가 부담한 형태로 개선이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페이스북 사태도 좀 설명 간단히 해주셨는데, 페이스북 사태를 촉발하게 된 것도 이제 발신자가 이제 정산을 하는 정산하는 그런 그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좀 촉발된 면이 있다라는 점 해주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제 이른바 이제 망 사용의 역차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좀 과도하게 부담, 이런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망 사용료를 우리 국내 사업자들에게 좀 덜 받는 형태로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더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북 그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걸 촉발하게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던 상호 접속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아마 오늘 길게 좀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그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국제 인터넷 회선망 그 회선의 이용료를 절감하는 부분과, 그리고 캐시 서버를 이제 제공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 KT 입장, 그런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또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페이스북은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라는 얘기는 사실 페이스북 서버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올리거나 혹은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뭐 지금 여기 이 상호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여기서 KT를 들렀다가 KT에서
KT와 미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제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작은 뭐 문자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동영상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핫한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요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KT가 미국에 있는 트레이딩 사업자한테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까지 와서 데이터 갖고 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고객의 접근 속도를 낮춰주고 한국통신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트랜짓 비용을 감소하고 그래야 양대 이익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통신사의 데이터 센터에 그 캐시 서버라고 하는 그 복제 서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시 서버의 목적은 굳이 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동일한 데이터가 캐시 서버에 있으면 한국에서 바로 그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특히 자주 보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 있는 캐시 서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에 주어야 되는 처리 비용도 절감이 되고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고객한테 빨리 이 원하는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상호 접속이 문제됐던 가장 큰 이유는 KT에 있는 캐시 서버를 KT만 쓰는 것이 아니라 KT와 상호 연동되어 있는 LG나 SK도 다 연동망을 통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무정산이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그 추가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상호 접속 고시가 변경되면서 대역폭에 따라서 대역폭이 늘 때는 그 증설 비용을 반분해서 했지만 지금은 바뀐 고시에는 전통된 양만큼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니까 KT 입장에서는 SK나 LG 사용자가 가져가는 데이터만큼 자기는 돈을 SK나 KT에 주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KT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 비용을 페이스북에 달라고 요청한 거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의 캐시 서버까지 공급만 해도 자기는 비용을 쓴 건데 그걸 왜 내가 내느냐라고 반발한 것이죠.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사용자한테는 캐시 서버를 운영하지만 KT나 아니 SK나 LG 사용자는 우리 캐시 서버에서 안 나가게 해다오 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그때 페이스북의 선택은 오케이 그러면은 미국까지 가는 거는 또 오래 걸리니까 일본과 홍콩에는 캐시 서버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갖고 오는 걸로 아마 바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업자들 SK나 LG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좀 쌀지 몰라도 일본이나 홍콩도 여전히 국제유선을 씁니다. 물론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보다 빠르지만 그래도 KT에서보다 훨씬 느려졌죠. 그리고 SK의 한국과 홍콩 혹은 한국과 일본의 그 해외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요청을 한다면은 그 국제에서는 금방 포화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역 폭이 100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여러 가지 목표로 쓰고 한 20%의 여유가 있던 거를 페이스북 데이터 처리하느라고 그걸 뭐 7, 80을 쓴다면 다른 일반 사용자들이 홍콩으로 혹은 일본으로 보내는 데이터량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제화로 돌린 거가 뭐 잠깐 있다가 결국은 또 다시 돌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른 페이스북 입장은 되게 심플합니다. 각 국가별로 캐시 서버를 운영할 수 있지만 한 국가에 하나의 캐시 서버만 운영한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워낙 소송도 있고 논란이 되니까 오케이 한국만 예외적으로 KT 말고 SK나 그 LG에도 캐시 서버를 운영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시 문제는 돌아가가지고 오케이 캐시 서버를 설치한다면 그 캐시 서버 설치 비용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페이스북 입장은 여전히 야 너희가 비용을 세이브하니까 적어도 그냥 아니면 IX처럼
최소한의 생명 비용과 포트 비용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SK나 그 LG 입장은 무슨 소리냐, 네트워크는 트래픽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렇게 다음을 받는 만큼 그 정도 비용을 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비용도 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만일 한국에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한다면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그 정도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서 아마 소송으로 가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제에서는 일단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정상화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CP들과 국내에 있는 CP가는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시민으로서, 뭐 시민이 아니라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에 있는 무언가를 가는 거하고 저기 부산에서 좀 떨어진, 그러니까 서울에 오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버스나 기차로 가서 부산은 KTX 타고 서울에 오는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 있는 저희는 미국에 있는 CP들이고요. 저기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서 KTX 가는 것이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모르지만 이 변방인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입장은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호적으로 고지는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이 접속 이 상호 접속 비용이 된다면 뭐 국내 사업자들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 사업자들도 좀 더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다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그 고시가 개정된 이후에 이제 KT가 캐시 서버를 해외망 이용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도입했던 캐시 서버가 오히려 발신자가 돈을 많이 지불한 형태로 바뀌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그래서 페이스북과 이제 갈등이 생겼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고시가 다시 원상태로 무정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라고 결론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개인적으로. 피어링은 이제 네, 피어링이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직 발언을 안 해주신 오병일 전번에부터 그 활동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역차별 문제와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저희 오늘 제목이 이제 망중립성의 고유한 문제인가 아니면 상호 접속 고시로 비롯한 그런 부수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망중립성 전문가로서 네, 우리나라 누구보다 망중립성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던 전문가로서 그 쟁점에서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사실 오늘 좀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호 접속 고시와 관련해서 상호 접속 고시 개정의 문제점과 그럼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것과 망중립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서 근데 이런 혼란의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제가 방통위에서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로 협의를 하면서 망중립성 이슈도 논의를 하고, 또 이 상호 접속 고시 문제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 사업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막 개념을 많이 혼동해서, 그러니까 섞어서 쓰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또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냐면 지금 이제 망 이용 대가 혹은 망 사용료 이런 문제가 서로 다른 개념을 막 섞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첫째,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가 예를 들면 KT에 내는 것처럼 어떤 실제 내가 망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망 이용 대가를 내겠죠.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망 이용 대가를 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망중립성 논의에서 통신사들이 CP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다라고 얘기하면서 망 이용 대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은 너네가 우리 망을 통해서 성장했으니까 너네가 좀 더 빨리 이렇게 가려면 우리한테 추가적인 요금을 내. 라는 일종의 이제 좀 더 빠른 길로 갈 때 추가적인 요금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망 이용 대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망 중립성 논의하고 이제 관련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과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사를 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페이스북, 유튜브가 국내 망을 흐르는 거기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얼만데 얘네들은 별로 돈을 안 내고 국내 CP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이 망을 통해서 어떤 특정 CP의 트래픽이 엄청나게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통신사들이 망 이용 대가를 CP에게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전에 이제 상호 접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에서의 요금 정산 체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한 그런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네이버의 어떤 콘텐츠를 유럽의 어떤 누군가 거기에 놀러간 한국인일 수도 있고 유럽의 시민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유럽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원래 직접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를 어떤 트래픽이 흘러가는 그 모든 네트워크에 그러면 CP들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네이버가 예를 들면 KT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그 최종 이용자까지 전달되는 거기에 어떤 ISP에게도 돈을 내야 되는 거냐. 사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여기는 왜 국내 통신사에게 돈을 안 내? 라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국내 CP도 전 세계의 모든 ISP들에게 좀 돈을 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 인터넷이 어떤 지금까지 작동하고 그거를 위한 어떤 요금 정산 구조와는 전혀 맞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아까 이제 상호 접속 얘기를 했지만 상호 접속 비용 안에 그 하위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접속 비용 같은 것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다면 그건 인터넷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바꾸자는 거냐.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정산 구조로, 상호 정산 구조 내에서의 어떤 망 이용 대가.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망중립성 논의를 할 때 상호 접속에서의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한다든가, 단순히 어떤 우리 망을 통해서 CP들의 트래픽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원활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페이스북 사태를 보면서도 사실 이런 개념의 혼란이 여전히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리 망을 통해 가지고 트래픽이나 유튜브가 흐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사업자니까 네이버의 카카오든 여기가 이제 직접 접속하고 있는 어떤 ISP들에게 지불하는 것과 지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이제 글로벌 이제 해외 이제 CP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본 서버는 해외에 있고 또 실제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캐시 서버인 거잖아요. 그 캐시 서버를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한테도 이익이고 국내 이제 통신 사업자한테도 이익인 윈윈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입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을 또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왜 네이버가 한 700억이나 내죠. 그리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뭐 내더라도 100억밖에 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동등한 비교는
뭐랄까 이런 인터넷의 전반적인 상호 접속 구조를 좀 무시한 이제 그러한 좀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태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개념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규정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내 이제 상호 접속 그 고시 개정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좀 전에 이제 최민호 씨가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셨고 또 사실 자세하게는 슬로우뉴스에 지금 배포된 그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이 기존 전화처럼 발신자가 있고 착신자가 있고 또 이제 전화망처럼 뭐 발신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한 패킷 자체도 다양한 어떤 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그런 구조에서 단순히 어떤 전송 트래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 현재의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처럼 국가가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떤 인터넷 상호 접속의 방식을 규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국내의 어떤 현재 상호 접속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고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원래 이제 그 이루어져 왔던 그런 방식은 각 사업자들 사이에 그런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적인 것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어떤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어떤 CP를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교섭력이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ISP 역시 그 콘텐츠와 연결되고 싶어 할 테니까 훨씬 더 많은 교섭력을 가지고 물론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그런 CP 그 콘텐츠의 영향력을 갖고 또 이제 그 협상에서 유리한 어떤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사실 이제 국내 통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게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비해서 협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중일성을 완화해서 우리한테 좀 교섭력을 우리가 더 갖추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사실 그런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이지만 어떤 그런 큰 CP일수록 훨씬 더 어떤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중소규모의 C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망이용객가를 접촉하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접촉 자체를 그런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접촉을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런 자율적인 이 교섭으로 그냥 놔둬도 될 건지 그게 아니라면 국가가 어느 정도 어떤 개입할 어떤 공공정책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개입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로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 좀 더 이런 상호 접속의 어떤 공공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의제들을 좀 도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병일 활동가님께서는 망중일성 고유의 문제와 이 상호접속 문제를 조금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상호접속 고시를 정부가 이렇게 그 방식이나 정산 요율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공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상호접속을 어떤 식으로 규율하느냐에 따라서 트래픽의 경로가 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비용이 분담이 돼야 될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상호접속 고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최민호 개발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제 플로우 질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호 접속 고시 해결책 혹은 지금 이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CP들에 대한 망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돈을 많이 물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좀 인상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 플로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 지금 요 상호접촉 고시 해결책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말씀하셔도 질문이, 일단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기형적으로 좀 정의되어 있는 어떤 구조 자체부터 해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역사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리고 애초에 제 생각에는 역차별 문제가 실제로 문제인가, 그 질문도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이 안 서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CP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한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을 한다면 이중지불 문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까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자들한테도 돈을 받고 서비스 사업자들한테도 돈을 받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그럼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돈을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무료가 되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사견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계정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만약에 조직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제 입장에서 서비스 사업자 외에 스타트업 운영도 한번 해본 경우 곱씹어 보자면, 차라리 아시아에 있는 다른 서버를 좀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견으로는. 네.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이제 우리가 사실상은 통신사는 사기업이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가 판결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계속 주장했던 바로는 사기업의 어떤 영업법의 비밀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이용하는 인터넷이 이런 사기업에 대해서 의존하는 형태라면,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이런 통신사들, 이런 사기업들의 권한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망중일성 그리고 상호접촉 고시 이전에 공정경쟁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논의가 좀 더 진행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플로우 질문 받고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좀 보완을 하셔서 공정경쟁 혹은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좀 활성화시킨 것도 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패널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 이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는 분 손을 들고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상호 접속이 통신사들끼리 돈을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CP는 전용회사 이용권 때문에 그 부담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네, 그 상호 접속은 통신사들끼리 비용 용산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통신사들이 돈을 A가 B한테 돈을 줄 때 그 원인이 CP한테 있다고 CP한테 돈을 달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 없으면 큰 소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인터넷이 그 피어링하고 트렌드시 있잖아요. 그 피어링하고 트렌드시의 의미가 큰 사업자들은 피어링을 해서 돈을 주고, 작은 사업자들은
트렌드스 정해서 큰 사업자한테 돈을 내는 거죠. 그건 이제 규제가 있기 전에 지금 이것은 잘못됐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장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업자는 돈을 줄이고 힘이 없는 사업자는 그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야 되니까 돈을 내는 거죠. 인터넷 시장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 사업자, 그 시장의 이용자들이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 영향이 너무 커지니까 혹시 얘네들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만한 그 힘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상호접속 보시면 정확하게 통신사들이 어떤 힘의 논리를 쓸까봐 규정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선의로 해석하면.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이제 그 선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을 돼서 시스템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업자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네,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네, 그 둘의 조화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이 규제의 목적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공정 경쟁 환경을 해칠까봐 명분은 또는 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거, 힘의 논리를 작용시킬까봐 규칙을 정하긴 정했는데 그게 이제 그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하면 다른 부작용을 작용시킬 수도 있는 건데 중간에 어떻게 하는가는 좀 어려운 문제. 혹시 뭐 의견 있으시거나 대답해 주실 분 아까 못하신 말씀. 그 사고 접속 고시가 개인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접속 고시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그때는 KT의 원탑 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피어링이라고 상호 무정산이었던, 물론 지금 바뀌었지만 SK나 데이콘조차도 KT한테는 의리였습니다. 물론 KT를 제외한 SK나 LG는 남들한테는 다 갑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상호 접속 고시로 그게 인터넷이 의무화되면서 적어도 세계 사업자일까는 페어해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밑에 사업자한테는 불리하게 된 것은 이제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하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경쟁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시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지금 상호용산이 하면서 문제됐고 더더군다나 그게 대역폭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트랙 양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참석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바람직한 의견이 뭘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 상호 접속 규정은 심플합니다. 동등 대의가는 상호정산, 그 다음에 세계 사업자, SK, LG, KT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ISP 사업자든 CP든 고객이든 누구나 다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한테는 상호정산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다 트랜짓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하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트랜짓과 피어링만 있다면은 아까 본 것처럼 유료 피어링도 있고 그다음에 부분 트랜짓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호정산 모델이 아니고도 되게 다양한 비용 요소 모델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건 그러니까 발신자 트래픽 비용은 매우 소수고 우리나라 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분 피어링이나 그러니까 유효 피어링이나 부분 트랜짓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구조가 좀 더 다양해지는 게 CP들이나 상당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CP들은 IDC에 들어가 있습니다. IDC에 있는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IDC에 들어가 있는 고객들은 무조건 자기가 속해 있는 IDC의 모든 트레이드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홈이 내가 KT에 있더라도 난 SK나 플러스 LG에 별도 회사를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호밍보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요금 구조가 분리되어야겠죠. 트레이드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망 접속하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번들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해소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업자의 경쟁이 날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 세계 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된다면은
공신력이 사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큰 CPP가 아니라 스타트도 당연히 혜택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금 구조가 다양해진 얘기는 뭐 지금 상호 독보주의가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그 케이스도 설명해 주셨듯이 해외에서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뭐 부분 중개 접속이라든지 유료 직접 접속 다양한 형태의 접속이 지금 우리나라 이 고시 하에서는 조금 일단 경쟁을 좀 저하시키는 형태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저도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 개정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이고, 오변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생협의체에서 아마 이 이슈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그때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금 활발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사실은 오늘은 그냥 강연 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정도로 구성을 했고, 사실은 깊이 있는 논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주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